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된 엔화 강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가적으로 8월 초에 달러엔 차트 기준으로 저점이 갱신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달, 10월달 이렇게 엔화 관련된 주요 이슈가 있거든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0시 30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나카가와 준코 BOJ 정책심의위원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서 엔화 강세 발언이 나왔습니다. 요 내용만 따로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요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결국 수입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 거의 수십 년 만에 맞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더 올리면 안 돼요. 더 올리면은 이제 금리를 과도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부채가 엄청 많잖아요. 정부 쪽에서도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측 입장에서는 정책 금리를 최대한 올리지 않고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BOJ에서 더 이상 엔화 약세를 방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발언이 일반적인 엔화 가치 폭락세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수입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래서 해외 장기 인플레이션도 일본 수입 물가 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강세 쪽으로 유지할 거다라는 거를 좀 암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화적이다. 그래서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통화 완화 수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이제 긴축에 대한 내용이죠.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게 10시 30분이었잖아요. 10시 30분 딱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급락했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죠. 여기가 정확히 10시 3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미국 선물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이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쭉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그대로 쭉 밀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8월 5일 급락했던 그 이후 또 다시 한번 엄청난 매도량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뭐 단기적인 이슈라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8월 초였죠. 근데 제가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은 엔화 강세는 구조적인 거다. 왜냐면 경기 사이클 하락 때 늘 엔화가 강세가 됐었거든요.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그때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도 마찬가지로 엔캐리 청산, 본진 자원들이 나온 거예요. 이때는 엔캐리 본진 자금이 청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엔캐리 청산이 이때 뭐 80% 이상, 90% 이상 뭐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이때 청산된 거는 이제 투기적인 포지션들, 선물 계약이랑 엮여 있는 투기적인 포지션들만 청산된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엔캐리 트레이드 본진은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서지 않았나, 그 청산 위치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은 월봉으로 볼게요. 이게 더 편하니까. 거의 이때부터잖아요. 이때부터 2011년부터 거의 14년 15년 이렇게 쌓인 겁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다 청산이 되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경기 사이클 하락이랑 맞물리면은 그 기간 동안 계속 나오겠죠. 계속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좀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어쨌든 시장은 수급이 가장 우선하잖아요.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구조적으로 시작됐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9월 말에 일본 총리 선거가 있죠. 여기 이 결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 엔화를 강세로 이끄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10월달 후반부가 되면은 이제 일본 보험사들 3분기 포지션을 공개를 하거든요. 3분기 포지션에 엔캐리 청산이 시작됐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껴있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3분기 이 포지션을 10월 말에 공개하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은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보험사, 은행사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상 얘네가 본진이에요. 엔캐리 청산의 본진이라고 한다면 얘네 자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 다 합쳐서 뭐 아무리 못해도 뭐 2경 전후는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걱정됩니다. 이거를 까게 되면은 얘네 이미 청산 시작됐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의 전체적인 포지션들이 갑자기 또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10월달 중반 이후가 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죠.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에서 안 좋았던 결과를 발표한 곳들도 있죠. 3분기 쪽은 더 아마 걱정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경기 둔화가 된 게 지금 너무 눈에 보이고 지표상으로 이제 찍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죠. 요것도 좀 많이 걱정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엔화 관련에 뭐가 관련이 있느냐, 엔화랑 경기 사이클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럼 4분기 실적은 더 걱정될 거고, 이제 미리 행동할 거 아니에요, 시장 투자자들은. 그럼 당연히 이것도 엔화를 강세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요거는 이제 오늘 물론 TV 토론이 있었고 해리스 우세 판정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비트코인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해리스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대선 결과 관점에서 보면은 초박빙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조시킨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전자산인 엔화를 강세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어쨌든 메인은 뭐 요게 될 것 같아요.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석 끝나고 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엔화 강세를 만들 수 있게 되면,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까지 같이 끌어내리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는 그런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이거 엔화 달러 엔이랑 10년물 국채금리가 매크로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향대로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려오는 거고요, 시장도 이 방향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상에서 뭐 다른 정보 볼 거 필요 없이 이쪽만 체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10년물 국채금리도 8월 초 저점을 깰 수밖에 없겠죠. 엔화가 깼기 때문에. 지금 이제 3.6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이제 조만간 이게 또 3.6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달러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깰까 라고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저는 120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만큼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시장은 심리입니다, 심리. 여기서 또 이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시장에서 분명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거고, 심리를 자극하는 뉴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또 투기적인 세력까지 가미하게 되면은 더 밀고 내려올 수 있죠. 왜냐면 늘 오버슈팅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언더슈팅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공포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 상으로도 내년쯤에는 좀 진바닥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시장 투자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반등은 있을 거예요. 반등장이 있을 거긴 한데, 그게 반등장이지 추세적으로 돌리는 장은 아닐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엔화 강세 관련돼서 제가 아까 이게 14년, 15년 동안 누적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수개월이 걸린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역사적으로 없었던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점진적인 청산이랑 급진적인 청산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진적인 청산일 때만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규모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청산이 된다고 해도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엔캐리 자금이 여러 시장에 들어가면서 여러 군데 투자가 됐을 겁니다. 14년, 15년 동안. 그 중에 또 투자가 많이 된 곳 중에 하나가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쪽입니다. 그리고 CRE 대출 채권을 유동화시킨 시장이 또 CLO에 또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또 거래되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CLO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금 매수가 본격화된다. 그러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리세션이 오게 되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겁니다. 2008년 때 미국의 금융위를 만들어냈던 거는 다름 아닌 모기지 쪽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모기지 상품만 문제가 됐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모기지 대출이 유동화된 CDO라는 파생상품 시장, 여기가 문제가 되면서 그 사단이 난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CLO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권이 유동화된 그런 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때 CDO가 있어서 말썽이었는데 지금은 CLO가 있어서 말썽이에요. 그러니까 CLO가 터져서 상업용 부동산이 망가지게 되면 미국의 은행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긴 하겠죠. 물론 2008년 때만큼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2008년 때 그 교훈을 얻은 이후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량화된 은행,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놨잖아요. 대선 충당금도 쌓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워렌 버핏의 포지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절대 안 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팔았습니다. 언제부터 팔았느냐? 7월 달부터 지금 9월 초까지, 얼마 안 됐어요. 9월 초까지 계속 팔아가지고 지금 지분이 11%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거래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의무 규제, 이 딱 커트라인이 10%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줄이게 되면 또 공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공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워렌 버핏이 한 방에 이 지분을 막 9%, 8% 팔아도 공시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이 10%, 11% 이 라인까지 내려왔고, 아마 저는 이거 더 팔 것 같아요. 더 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는 거는 괜히 뭐 심심해서 파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이렇게 판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지분을 왜 축소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워렌 버핏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에 대해서 CLO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것과 관련해서 좀 뭔가 안 좋은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건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CRE 시장을 또 다시 바라봐야 되는 이유,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CRE 시장 쪽으로 대출이 15% 정도 노출이 되어 있어요. 중소형 은행,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35% 이상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충격이 오게 되면 중소형 은행은 아마 SVB 사태랑 상대되지 않을 거예요. SVB 사태 때도 물론 중소은행이 타격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RE 시장을 유동화시켜가지고 만든 파생상품이 CLO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CLO 시장에서 어떤 연체율 같은 거는 CRE 시장이랑 굉장히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CLO 시장이 지금 연체율이 이제 10%에 육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3년 4분기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24년 들어와서도 연체율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CLO는 CRE 대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CLO 시장의 연체율은 결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즉 지금 이게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 이제 오피스 쪽에 공실률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게 한번 이슈가 됐을 때 나왔었던 공실률은 뭐 한 20% 30%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일단 이제 작년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 출근 비율이 38%였습니다. 근데 올해 어떻게 됐나요? 올해 4월 5월달 기준으로 1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공실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뭐 공실률이 20%다 30%다 해서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실률이 50%가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단이 지금 말도 못하죠. 하나의 뭐 예시로 보면은 미국 맨하탄 쪽 여기 건물이 4천억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4,500억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4,500억대 맨하튼 거대한 상업용 부동산이 정말로 이제 믿기 힘들지만 115억에 팔렸어요. 여기는 일단 100억 원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115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유찰 돼가지고 거의 40토막이 났어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전액 손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이제 국내 기관이나 은행들 쪽에서 전액 손실 얘기 심심치 않게 요즘 들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이게 뭐 시골 동네도 아니고 대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 동네에 엄청난 빌딩이 4,500억짜리가 115억에 팔렸다는 얘기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 결국 워렌 버핏은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도 결국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대형은행의 지분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크레딧 리스크를 건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개를 치면 내년 시장에 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제가 11월달 전후부터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11월달 전후 가게 되면 이제 좀 더 오차 범위가 줄어들겠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시장으로 개혁될까라는 관점으로 지금 원자재와 S&P 500 요거를 이제 상대적 가치 분석을 한 차트로 보면은 지금이 이제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큰 변곡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 위치까지 내려오는 거는 정말로 쉽게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니프티 피프티 버블 때도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1929년 대공황 수준 그 위치랑 거의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자재 대비해서 S&P 500이 상당히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변곡되는 어떤 이벤트가 조만간 내년 상반기 전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이제 위기와 기회를 또 만드는 엄청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